9월 1주차 국내 소식입니다. 요즘에 새로운 취미가 생겼는데요. 이제 쉬는 시간마다 조금씩 10분씩 이용해서 이렇게 색칠하는 거예요. 번호에 이렇게 색칠하게 돼 있는데 집중도 잘 되고요. 시간도 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시작으로 해서 조금씩 남는 시간에 이렇게 그림이나 색칠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뭐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요즘 사람도 가능한 안 만나거든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이런 거나 하면서 시간 보내야죠, 뭐. 한번 저기 그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거 하나 사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 2만 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음에는 좀 더 그림을 큰 걸로 하려고요. 나름 만족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늘려나가야죠. 10대 초중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촉법소년 범죄가 최근 잇따르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저는 촉법소년법을 없애야 된다 생각하고요. 이제 10대 애들이 범죄를 일으키면 똑같이 성인이랑 처벌하고 부모까지 가중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아예 없애야 되는데 이거. 지난해 촉법소년 9,606명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2019년 8,615명 대비 11.5%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촉법소년 범죄자 검거 현황은 2019년보다 2.4% 줄어든 6만 4,584명이었는데요. 인구 감소에 따라 만 14세에서 18세 전체 인구 대비 범죄자 비율은 2.69%에서 2.75% 증가했습니다. 이제 청소년 범죄 저질러도 인권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촉법소년법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18세 미만 장애아동 학대 사건 가해자 2명 중 1명은 장애아동 부모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4,208건이고요. 전년 대비 3.8% 감소했으나 조사 결과 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1,008건으로 전년 대비 6.7% 증가했습니다. 제가 이거는 미신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철학관에 들렸다가 이제 철학과 선생님이 이제 장애인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공부를 많이 하고 하늘 공부를 좀 많이 하고, 그러니까 수업이라고 하죠. 도사 수업을 많이 한 사람이 마지막에 경험할 게 나중에 인간으로 태어날 때 장애인이나 아니면 장애인 부모로 태어난대요. 그게 인간으로서 마지막 수련의 단계라고 합니다. 신이 되기 위한. 그래서 이제 장애인이나 장애인 부모들한테 잘해주면 복을 받는다고 하죠. 왜냐하면 그 영적인 존재가 보이지 않는 힘으로 도와준다고 하니까요. 근데 이 부모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는 수련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신이 못 되겠는데요. 아무튼 우리나라 사회는 좀 약자에 좀 잘 해줘야 되는데, 특히 가정에 지금 학대랑 폭력이 많아지는 추세라서 이거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지금 다 경제적 이유 아니겠습니까? 다. 배고픈 짐승들은 자식들을 물어 죽이죠. 근데 배고프지 않고 등 따신 짐승들은 자식들과 행복함은 나누지 않을까요? 다 경제적인 이유 같습니다. 다음 달부터 이륜차를 신고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번호판 미부착, 불법 튜닝 행위 등에 대해 처벌이 대폭 강화가 됩니다. 이러면 내년 초부터 만 60세 이상에서 65세 미만 농업인들도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인하대와 성신여대 등 52개 대학이 교육부의 일반 재정 대상에서 최종 탈락했습니다. 제가 이거 저번주에 얘기해 드렸죠. 이들 대학은 교육부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평가를 요구했지만 1절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이에 2022학년도 수시 모집 원서 접수를 일주일 앞두고 해당 대학들은 신입생 유치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관련된 52개 대학은 이제 학생들이 웬만하면 안 가려고 하겠죠. 불안하잖아요. 오는 12월 신입생 모집에 나서는 외고와 자율형 사립고가 미달 우려에 휩싸였습니다. 올해 고교 입학생이 41만 명대로 역대 최저 수준인데다가 2025학년 일반고 일괄 전환을 앞두고 외고와 자사고는 시한부 학교라는 꼬리표까지 달렸죠. 2021 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미달을 기록한 학교는 총
35곳으로 51.5%에 달합니다. 점점 학생 인구가 줄어들면서 학교도 미달인 학교가 많아질 거라 보입니다. 북한이 남북미 고위급 대화가 중단된 지 2년 만에 평안북도 연변에 5메가와트급 원자로를 재가동했다는 분명한 징후가 포착이 됐습니다. 이제 뭔가 연말에 북한의 도발이 있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북한의 연변 핵시설을 재가동하고 나선 것은 본격적으로 핵물질 생산에 재가동의 이제 남북미 대화 여지를 차단하는 의도보다는 추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비리 경찰들, 저는 경찰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어머니가 강도한테 당해가지고 그 고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예요. 파출소에 갔는데 우리 어머니 강도한테 당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 파출소에서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 구역 아니니까 딴 데 가봐 이러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 파출소가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강도한테 당해서 벌벌 떨고 있는데 저 그때부터 경찰들 엄청 싫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경찰관의 비행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재판에 넘겨진 경찰 공무원이 40% 가까이 늘었으며 전문가들은 경찰 조직의 기강이 해해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해 수사기관에서 기소 이상 처분을 받은 경찰은 219명, 이는 같은 기준으로 2016년 158명보다 비교해 38.6% 증가했고요. 2019년 범죄자로 분류된 경찰은 2150명이 범죄자로 분류된 경찰입니다. 2019년에요. 2014년에는 1436명 대비 49.7% 증가했습니다. 특히 형법 위반 범죄자가 508명 늘며 전체 증가폭 609명에서 83.4%를 차지했습니다. 직무유기, 직권남용이 729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폭행, 상해, 협박, 공갈이 251명, 살인, 강도, 방학, 성폭력 등 흉악, 강력 범죄도 70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러한 공권력에 있는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날려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가중처벌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26일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시중은행이 적금 금리 인상에 나섰습니다. 연말 되면 특판 나온다고 많이 했죠. 대출금리도 시차를 두고 오를 전망이고요. 한편 정부의 가계대출 조기 압박과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최근 일주일 사이 신용대출 증가폭이 6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지금 걱정인 게 뭐냐면 이번에 미국 소식을 보니까 2023년까지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2023년까지 앞으로 2, 3년간 계속 금리가 올라간다는 추세죠. 그러니까 결국 현금을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 물가가 2%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어 민생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늘에 따르면 현재 대출을 끼고 있는 자영업자는 246만 6천 명이에요. 246만 6천 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들이 받은 대출 규모는 832조 원입니다. 전체 가계대출의 49%에 달하고요. 올 1분기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18.8% 급증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9.5%의 2배 수준입니다. 이 중에 한 300조는 날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년 7월부터 근로자와 사업주가 납부하는 고용보험료가 0.2%포인트 수준으로 인상될 전망입니다. 2019년 0.2%포인트 인상 이후 3년 만인데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 고용보험 기금을 활용한 각종 복지 정책을 확대한 가운데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를 맞으면서 고용보험 기금이 고갈됐는데 국민들에게 이제 청구서로 돌아오게 됐죠.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로 없습니다. 올해 말 고용보험 기금 적립금은 4조 7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 9천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하지만 나라 빚으로 갚아야 할 공공자금 관리 기금 차입금 7조 9천억 원을 제외하면 올해 적립금은 3조 2천억 원의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긱 이코노미가 화려하게 비상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업무와 재택근무가 늘자 어느 한 회사에 얽매이지 않고 여러 일을 동시에 맡길 원하는 긱워커가 급증했기 때문인데요.
구인난에 고민하는 기업들에게 이들은 구세주 같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필요하지만 정규직 채용이 부담스러운 기업들의 긱워커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들 긱워커가 경직된 국내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지 주목이 됩니다. 2019년 약 284조 원이었던 긱 이코노미 시장 규모는 매년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인 취임 일성으로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출 규제가 더 강화될 전망이고요. 구체적으로 단계적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적용 시점을 앞당기고 2금융권도 1금융권 수준으로 대출 규제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는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건데 DSR 규제를요. 이 일정을 앞당길 것 같습니다. 올해 안으로요. 정부가 가계대출을 옥죄면서 태양광 대출은 더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태양광은 되게 좋아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를 위한 융자지원 예산을 2천억 원 대폭 늘리는 등 내년도 부처 예산은 11조 8,135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애플과 구글이 앱마켓에서 자사 결제 방식을 강제로 쓰게 하면서 최대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걷어가는 인앱 결제가 앞으로 한국에서 금지가 됩니다.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를 직접적으로 막는 법이 시행된 것은 한국이 최초라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언으로 지난 4년간 공무원 인건비가 뛰면서 올해는 처음으로 4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공무원 수가 크게 늘면서 문재인 정부 취임한 2017년 이후에만 인건비가 8조 원가량 증가했고요.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에는 중앙정부 공무원 인건비가 올해 대비 2.73% 늘어난 41조 3천억 원 편성됐습니다. 이번 정부 5년간 늘어난 중앙정부 공무원은 12만 명으로 훌쩍 넘어선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지방직 공무원까지 포함해 향후 정년을 마칠 때까지 지급해야 할 인건비와 연금 등을 모두 감안하면 대대적인 공무원 증원에 따른 재정 부담은 갈수록 급증할 전망입니다. 이거 누군가 나서서 공무원 이거 관련돼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이거 부담 어떻게 할 거예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부 예산이 올해 대비 8.3% 늘어난 604조 원 규모로 편성이 됐습니다. 내년 본격적인 경기 회복 기대 속에 올해 대비 종합부동산세가 30% 더 거치는 등 세수 호황이 기대어 임기 말까지 확장 재정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파트값 올라서 좋은 사람들은 정부고 은행입니다, 여러분. 정부 출범 이후 수입보다 씀씀이가 더 큰 적자 재정이 이어지면서 나라 빚은 결국 내년 1000조 원은 넘어섭니다. 국세 수입은 338조 6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8% 증가한 것으로 예상되고요. 종부세의 경우 올해 5조 1138억 원 징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내년에 징수액이 6조 6300억 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각종 복지 지출을 늘리며 국가 채무가 빠르게 불어남에 따라 이 속도로 빚이 늘면 잘 들으세요. 올해 태어나는 신생아가 고등학생이 됐을 때 1인당 1억 원이 넘는 나라빚을 지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1인당 1억 원의 나라빚을 짓는 거예요. 이 신생아가요, 27세를 맞이할 때는요, 1인당 2억 원, 2억 원 1046만 원, 이들이 32세가 되면 1인당 나라빚이 3억 705만 원까지 급증합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면서 국가 채무 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의 50대 이상의 분들은 반성하셔야 됩니다. 국가 재정을 이렇게 막 써버리고 당신네들이 선택한 결정 때문에 미래 세대들의 빚을 떠안게 됐습니다. 부끄러워야 돼요. 어른으로서. 아이들한테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어떤 행복과 어떤 축복을 남겨줘야 되는데 이건 빚과 고통만 남겨주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편협함만 남겨주는 세대이지 않을까 봅니다. 반성해야 되는 세대예요. 윗세대는. 정부가 올 여름이 시작될 즈음 석탄 발전량을 크게 늘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그동안 밝힌 에너지 전환 정책과 달리 신재생에너지 공급은 오히려 같은 기간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이 일정하지 않아서 필요한 때 적절히 공급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요. 이처럼 비상시 석탄 발전의 필요성이 줄어들지 않고 있지만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뚜렷한 대안 없이 석탄 발전소를 전면 축소,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50년까지 석탄 발전소를 모두 폐지하거나 종전 계획보다 더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뭔가 그 정권을 잡고 뭔가 기득권이 되면 뭐 사명이 없나 봐요. 내가 앞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 역사에 내 이름을 어떻게 남기겠다. 뭐 이런 뭐 거대한 역사적 사명이 없습니까? 다들? 가지면은 자기 이익만 챙기고 끝 이겁니까 지금? 정부가 전력망에 연결하지 못하고 개점 휴업 상태로 둔 태양광 발전 규모가 6기가와트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한국전력이 전담 조직까지 만들고 올해까지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문제는 쉽사리 해결되지 않은 모양이에요. 만들어 놓고요. 이걸 끌어다 쓸 수가 없어요. 인프라가 없어서. 접속되지 못하는 전력은 한전이 송전로, 변전소와 같은 전력 유통 인프라를 아직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벌리기만 한 거예요, 지금. 허공으로 날아간 6기가와트의 전력은 원자력 발전으로 치면 원전 6기가가 하루 종일 생산해내는 분량이고 전기차 12만 대를 완전히 충전시킬 수 있는 분량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야 돈만 다 쓰고 빚만 엄청 내고 이 정부 마칠 것 같습니다. 진짜로. 나중에 이거 다 물어야죠.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다른 대형 거래소들과 격차를 벌리면서 독주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업비트의 고객 예치금은 다른 거래소와 비교해 많게는 수십 배 차이가 난데요. 업비트를 비롯해 극소수 거래소들만 살아남을 것이라는 관측이 높아지고요. 거래소의 독과점 폐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업비트의 예치금만 4개 거래소의 예치금의 80%를 차지하며 금액은 2위 빗썸의 예치금 1조 349억 원보다 5배 이상 많습니다. 회원수는 470만 5,721명으로 빗썸 130만 정도보다 한 3.6배 달합니다. 한편 10대 가상화폐 열풍도 높은데요. 10대가 예치금이 40억 원에 달합니다. 10대가. 그리고 지난 4월에서 7월 업비트에 가입한 10대는 2만 8,163명으로 집계 됐어요. 10대가. 예치금 많은 연령대는요. 30대가 2조 2,457억 원, 40대가 1조 7,422억 원, 50대가 1조 185억 원, 60대가 3,735억 원입니다. 결국 비트코인이 무너지면 30대, 40대, 50대네요. 무너지는 축이. 이 중에 30%는 나가리가 된답니다. 될 것 같아요. 30% 이상.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빗이 원화 입출금을 중단합니다. 그동안 실명 계좌가 없는 코인빗은 신한은행 법인 계좌를 사용했는데요. 은행이 이를 금지했습니다. 요게 24일날 난리 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두고 봐야지. 24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죠. 프랑스 명품 브랜드 샤넬이 지난 1일 일부 제품의 가격을 또 인상했습니다. 한국은 호구로 봐서 그런가? 지난 2월, 7월에 이어 올 들어 세 번째 가격 인상이고요. 그래도 사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샤넬이 이날 핸드백 등 일부 제품의 가격을 10에서 36% 올렸습니다. 핸들 장식의 플랫백 스몰 사이즈 508만원에서 560만원 인상됐네요. 10.2%. 금융감독원이 국내외 증권사 9곳에 50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를 예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증권업계 부과된 역대급 과징금이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증권사 돈 많이 벌었잖아요. 금감원은 시장 조성자로 참여한 일부 증권사가 지나치게 많은 주문 정정이나 취소를 통해 시세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징금을 통보받은 증권사들은 시세 조정이 없었다며 적극 소명할 태세인데 소명하면 되겠죠. 정직하면. 올 들어 공기업 준정부 기관에서 선임한 기관장과 상임 사회이사 가운데 이른바 캠코더? 문재인 대선 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을 캠코더와 부릅니다. 의혹 인사가 최소 70여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원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며 낙하산 이사진의 부실한 경영 감시가 도마에 올랐던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기회는 뭐 공정하게, 과정은 뭐 어떻게 투명하게,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나요? 매일경제가 비금융 공기업 준정부 기관 127곳에서 올해 선임한 기관장과 상임, 사회이사 456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중 15.8%인 72명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이나 더불어민주당, 그 다음에 친여, 시민사회단체 인사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도둑놈 치웠더니 더 큰 도둑놈이 들어왔어요. 정부, 나라에. 3기 신도시 건설이 시작됐지만 하수처리장과 쓰레기 소각장, 발전소 같은 기피시설 입지를 두고 신도시 인접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갈등이 불거져 도시 인프라 스트럭처 건설이 수렁에 빠졌습니다. 아파트만 지금 뭐합니까? 인프라가 깔리지 않은데. 3기 신도시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같은 생활필수 인프라 거부 현상은 신도시 입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예고됐지만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속도전만 벌인 결과라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대규모 미분양 사태 일어날 거라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남양주 왕숙, 남양주 왕숙2, 그 다음에 고양 창릉, 부천대장, 과천입니다. 경기도 의왕, 군포, 안산, 적경지에 4만 1000가구, 화성, 진안에 2만 9천가구, 규모 공공택지가 새로 조성이 됩니다. 그러나 서울에서 지나치게 멀고 교통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아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수요를 흡수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내년에 대분양, 미분양 나는 거 아니에요? 보니까 이렇게 뭐 지도에 표시돼 있죠. 서울 이남으로 보니까 인천, 의왕, 화성 위로는 구리, 남양주, 양주 이렇게 지어지는데요. 엄청나게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봐야 돼요. 외곽에 살 때 교통비 보셔야 됩니다. GTX만 보지 마시고 차량으로 왔다 갔다 할 때 그 도로가 민자인지 아닌지 하셔야죠. 가능한 한 신도시는 전철이 뚫린 데 가셔야죠. 저 같으면은 저는 전철 있는 데 갈 것 같아요. GTX가 아니고요. 수원 광교 신도시 마지막 로또 분양으로 기대를 본 힐스테이트 광교 중앙역 퍼스트가 오는 13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14일 1순위 천양을 받습니다. 근데 신분당선 그리고 광교 중앙역과 연결된 초역세권 아파트여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큰데요. 이 아파트의 전 평형이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주체 측은 뭐라 그러냐면 중도금 대출은 불가하고 분양자들은 자력으로 분양가를 납부해야 한다고 공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돈 없으면 구매하지 마. 즉 현금 없으면 구매하지 마. 이 얘기네요. 지난달 서울 집합 상가의 법원 경매 평균 낙찰가율이 120%를 넘어서면 역대 최고치로 올랐습니다. 지금 경매가 파는 치죠. 경매학원 지금 난리 났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빈 상가가 늘면서 경매에 나온 주요 입지 상가를 저렴하게 사려는 투자 수요가 몰린 탓이죠. 자영업자 폐업이 늘어나고 상가 공시률이 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투자 과열을 빚는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지금 경매에 들어가고 상가 사도요. 3년에서 5년은 그냥 공실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해외 소식입니다. 다 대부분 미국 소식이에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유동성 공급 축소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침에 따라 테이퍼링 일정이 예상보다 늦은 연말께 실행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파월 의장은 금리 인상 유동성 공급 축소와 별개라는 점을 분명히 해서 국채금리를 하락했는데요. 금리 인상 시나리오를 보면요. 9월에는 비농업 일자리 통계를 발표하고요. 9월 또는 11월 사이에 연방준비제도 테이퍼링 계획을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19월? 이번 달이면 11월이네요. 그리고 11월부터 12월 연준은 국채, 주택저당증권 동시 매입 감축, 그리고 재무부 국채 발행 물량을 감축합니다. 그러니까 11월에는 확실하게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2년 9월 테이퍼링이 마무리합니다. 2022년도에요. 근데 또 보니까 2022년 말 또는 2023년 기준금리 인상, 제로금리 정책 종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2023년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기타 고피나트 국제통화기금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2014년 테이퍼 텐트럼, 그러니까 긴축 발작이라고 합니다. 긴축 발작을 언급하며
신흥국들이 이 같은 충격을 견딜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심해질 경우 연방준비제도가 갑작스러운 긴축통화 정책을 추진할 여지가 있다며 이같이 우려했습니다. 지금 폭풍 전야 같습니다. 폭풍 전야. 터진 순간 그냥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질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신흥국이 먼저 무너질지 지켜봐야죠. 한국이 먼저가 될 수도 있어요. 미군이 떠난 아프가니스탄. 사실상 내전으로 들어갔다 보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요. 카불 북부 신두쿠시 산맥의 판지시르 계곡에 진을 친 민족저항전성 NRF는요. 탈레반으로부터 북부 3개 주를 재탈환했습니다. 그리고 암룰라 샬렉 제1부통령은요. 필두로 일부 정부군과 지역 군본들도 반탈레반 연대에 동참 중에 있고요. 지금 또한 탈레반에는 이제 알카에다와 이슬람 국가, 호라산, ISK 등 내부 테러 세력도 버거운 골칫거리입니다. ISK는 말을 듣지 않아요. 탈레반 내에서도요. 현재 탈레반이 알카에다와 ISK를 제압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상태고요. 무너진 경제를 일으키는 것도 해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당분간은 아프가니스탄이 혼돈에 쌓일 것 같습니다. 세계 2위 커피 생산국인 베트남의 커피 산업이요. 코로나19 봉쇄 조치로 타격을 입으면서 전 세계 커피 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코로나 때문에 엄청 심각한 것 같습니다. 커피 원두를 경작하는 농장에 노동자 투입이 어려워졌고요. 이미 수확을 끝낸 원두를 항구로 제 시간에 실어 나를 인력도 제대로 투입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또한 컨테이너 부족, 물류비 상승 등도 이제 커피 공급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베트남 커피 선물 가격은 연초 대비 거의 50%가량 상승했습니다. 커피값 올라가겠네요. 미국에서 집세를 연체한 75만 가구가 연내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원래는 올해 3월 달에 이게 맞춰야 됐는데, 아니죠. 작년이죠. 근데 계속 연기한 거예요. 올해는 확실하게 75만 가구가 쫓겨납니다. 예정대로 강제 퇴거가 시행될 경우 렌트비를 올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려는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현재 렌트비가 연체된 가구는 350만 가구로 추정이 됩니다. 350만 가구. 이 중에서 75만 가구는 이미 이제 이번에 쫓겨납니다. 금액은 170억 달러고요. 근데 일부 도시에서는요, 내년 1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올해 350만 가구, 연체된 350만 가구인데, 한 75만 가구가 올해 안에 집 나갈 것 같습니다. 거지되는 거죠, 뭐. 미국은 팬데믹 이후 주택 구입 열풍이 불면서, 그것도 한편으로는 또 주택 구입 열풍이 또 불고 있어요. 누구나 한편으로는 주택 가격 못 내서 쫓겨난 판인데, 그러니까 완전히 양극화죠. 주택 가격이 계속해서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6월 전미주택 가격지수는 전년 대비 18.6% 상승했고요. 이는 해당 지수가 집계되기 시작한 1987년 이후 최대 상승폭입니다. 이에 미국 재무장관은 인플레이션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미국이 굴욕적인 철수로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마침표를 찍은 직후부터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탄핵까지 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무능력하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연설에서 대피작전 성과를 강조했지만 비난이 더 커지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바이든은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이 얘기죠. 미국 주요 외교 안보 현안을 보면요. 우선은 큰 틀에서는 중국이 주적이고요. 그 다음에 보조적은 러시아로 보는 것 같습니다. 중국과 경쟁이에요. 남중국해 대만 해협 충돌, 그리고 신장 인권 탄압, 홍콩 민주주의, 중국 핵무기 급속도로 개발이 이제 중국과 경쟁이고요. 핵억제 아닙니다. 북한 핵무기 개발체요. 이란 핵협상 복귀 요구입니다. 그래서 북한과 이란에 대해서는 말로 협상을 진행하고 중국은 실질적으로 제재를 할 때 대만이 충돌할 때 그 뒤에서 후원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직접적으로 미국이 중국을 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면 더 싸움이 커지잖아요. 그리고 러시아는 견제죠. 러시아의 도전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군사 대치, 그리고 인권 탄압, 사이버 테러 대응입니다. 아프간 뒷수습은 아프간 잔류 미국인 대피 현안이 아직 남아있고요. ISK 등 테러와의 전쟁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전쟁보다는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대만을 후원하면서 중국을 치는 약간 뒤에서 후원하는 역할을 할 거였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대응할 때 우크라이나를 후원하는 뒤에서 이런 역할로 견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유로존의 8월 물가 상승률이 1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유로존의 8월 CPI 상승률은 2011년 11월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안 오르는 게 없습니다. 에너지, 식료품, 주류, 담배 등 제한 8월 근원 CPI 예비치도 전년 동월 대비 1.6% 올라 2012년 이후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올해 6개월 동안 사법기관 간부 약 18만 명을 징계한 것을 알렸습니다. 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권력 다지기 일환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시진핑 국가주석이 불안한 것 같습니다. 뭔가 중국에 문제가 있어요. 크게 터지기 직전인데 다지는 그거를 아마 외부로 돌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대만밖에 더 있겠어요. 한편으로는 그가 연임을 매우 자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면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우선 내부를 다지고 그런 다음에 나머지 시선은 외부로 돌려야죠. 그게 뭐 전쟁밖에 더 있겠습니까? 스기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오는 29일로 예정된 자민당 총재 선거에 나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너무 못했어요, 일을. 현재 자민당 총재를 맡고 있는 그의 불출마 선언은 총리 연임도 포기한다는 의미로 스가 내각은 1년여 만에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분 잘할 줄 알았는데 카리스마가 없었어요. 중국 당국의 고강도 규제가 정보기술 산업을 넘어 사교, 게임,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 번지자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도 관련주 주가 움직임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분위기예요. 즉 K-팝 관련 사업과 국내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위기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한 직후 대러시아 압박을 강화하면서 포스트 아프간 대외 전략의 첫 발을 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주적이고 러시아는 보조적 이렇게 가는 거죠. 미국은 러시아의 침공으로 크림반도를 빼앗긴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대적인 안보 경제 지원을 약속하며 동유럽에 더 높고 단단한 담장을 둘러쳤습니다. 미국은 향후 북한, 이란 등 현실적 위협 국가에 대해서는 대화 압박 동시 전선을 구사할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주 계획은 중국을 대항할 나라는 대만으로 찝어서 대만을 보조해주고, 그다음에 러시아를 견제할 국가는 우크라이나니까 우크라이나를 뒤에서 보조해주고, 북한과 이란은 말로 대화하면서 지원하고 이런 전략일 것 같습니다. 미국 하원이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로 구성된 5개국 기밀정보 공유동맹 Five Eyes에 한국과 일본을 포함시키는 시도와 관련해 외교 안보 전문가들이 본격적인 중국의 견제 노선 확대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가입이 가능할지를 떠나 미국 측 시도만으로도 미중 갈등과 동북아시아 안보동맹 구도에 적잖은 의미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거는 한국에 먹이를 던진 거죠. 한국이 여기에 들어오면 미국 편 동맹국이라고 보는 거고, 여기에 들어오지 않으면 중국 편 이렇게 보겠죠. 여기서 애매모호한 입장 취하면 미국이 중국 편이라고 정할 것 같습니다. 잘 선택해야 되죠, 한국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